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4년 10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25 배속이나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디어가 편향된 정보를 흘리는 이유. 이것은 보도 내용이 아니고 책을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세계 모략 백서라고 마루타니 모토토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 홍보를 하네요. 그것은 일반적으로 미디어란 공정한 정보를 전달하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목이 집중되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디어가 편향된 정보를 흘리는 이유에 대한 원인을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기라고 본다면 와다고 시다찌라고 하죠. 우리들 소비자. 그러면은 그 광고하고 그 다음에 그 상품을 구입을 하게 되는데 스폰서 기업이라는 얘기고요. 정보 미디어에 돈을 주죠. 그리고 이제 미디어에서는 소비자한테 정보 및 광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죠. 즉, 더 많은 소비자가 볼 수 있는 미디어는 스폰서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더 많은 스폰서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 같긴 해요. 다양한 각도에서 정보를 모아 보다 진실에 가까운 뉴스를 알아주었으면 한다는 게 이 책을 쓴 취지랍니다. 일본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뉴스나 미디어, 기존의 상식에 속지 않도록 눈앞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상식이 아니다 하는 얘기가 허다하다. 이렇게도 달리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케시마 자기네들 표현이니까 독도 문제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는 진짜 이유. 다케시마 문제, 센카쿠 문제, 북방 영토 문제 모두 영토 뭉체에 얽힌 흑막이 있다 이게요. 미국에. 자, 이런 것이 이제 궁금한데 구체적으로 소개는 안 하죠. 책을 좀 사서 봐라 그런 뜻이니까. 북한은 가난하지도 않고 고립되지도 않았다. 이면 지원을 하는 영국, 독일, 중국, 러시아, 스위스 실태. 자, 북한이 그렇게 고립되지도 않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그렇게 존속할 수 있느냐. 뒤에서 영국과 독일, 중국, 러시아, 스위스의 실태가 뭐냐. 요게 아주 궁금하게 만들죠. 일본의 식량 자급률을 낮추고 싶은 세력이 있다. 생계를 유지하려는 정치인들에 대한 잇따른 수상한 움직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그 일본에서도 뉴스가 나왔지만은 미국이 밀을 일본에 팔아먹으려고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죠. 국민의 대부분이 몰랐던 TPP의 상세, 왜 그 내용을 알 수 없는가, 이런 거가 이제 얘기가 됐어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적인 거를 홍보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미디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과격한 정보 및 광고를 한다. 과격이라는 이게 편향된 정보라는 뜻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인기 관광지 북한의 리얼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사진까지 표현해서 다이렉트 출판이라는 데서 광고를 낸 거지만은 의미가 있어서 제일 먼저 편집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장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모략백서, 요거를 음모론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내용은 전형적인 상관관계 정보를 통해 도출해내는 견해일 것이다. 상관관계 수립 역량이 매우 높은 작가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유튜브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를 하면서도 그 상관관계를 잘 이끌어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대개는 통계를 걸러내서 다양한 그래프와 표를 작성하고 그 중에서 패턴 유형이나 공통적인 추세를 찾아낸다. 요 정도 수준이면 대단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그래프나 표를 스스로 만들 그런 좀 역량은 좀 부족해요. 하긴 안 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기에서 어떤 패턴을 찾아낸다는 거죠. 공통적인 추세. 근데 이 상관관계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연성 의구심과 불충분한 정보 소집이 있다. 상관관계의 약점은 어떠한 변수가 간과되면 상관관계가 무효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 고유의 한계는 불행하게도 원인과 결과의 단계를 촉발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라는 질문이 관심의 중심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셋째 단계로 결과, 원인, 결과의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접근해 가야 된다. 이제 더 많은 데이터, AI의 알고리즘은 사실상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더 필요하고 전기도 많이 잡아먹죠. 상식이 아닌 뉴스 탐색 결과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숙고해야 된다. 이 결과에 대해 그럴듯한 원인을 가정해 봐야 된다, 이게요. 무엇 때문에 이 결과가 존재하게 되었을까라고 말이죠. 생각해낸 원인이 유효하다면 이 원인이 반드시 설명해야 할 현실에서의 또 다른 결과는 무엇일까? 이걸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인 가정들은 여전히 반증될 수 있다. 설명될 수 없는 하나의 현상은 가정을 거짓으로 만들지만 유효성이 손상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이 인격 모독적인, 인신 공격적인 것으로 찾아졌다면 그 원인은 원인으로서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네요. 이 결과, 원인, 결과의 사고방식으로 좀 이렇게 그 세상을 보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싶고, 그러한 그 결과들이 이런 싱킹 브리지 타임즈라는 시간을 내서 또 하고 있는 이유도 하나 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2300년 된 해골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조상의 미스터리를 해결했습니다. 팀 뉴컴 포퓰라 메카닉이라고 그 외국에서 이런 언론이 그 보도를 했어요. 도쿄대학교의 연구팀은 야요이 시대 골격의 DNA를 분석하여 현대 일본 인구의 조상 구성을 확인했다. 뼈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DNA 구성은 한반도에서 온 사람들이 조문 원주민과 혼합된 것과 일치한다. 한반도 이민자들이 일본 유입은 아마도 섬나라의 문화적 변화로 이어졌을 것이다. 1952년 건설 프로젝트에서 도이가하마 유적에서 야요이 시대의 인골 약 300개가 발견되었고, 이 발견으로 학자들은 일본인 집단의 유전적 구성에 대한 가설을 분열시켰다. 현대 한국인의 유전적 구성 그 자체로 동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조상으로 구성됩니다. 한국인은 조문 민족의 유전적 퇴비를 혼합한 데서 비롯되었다. 한반도에서 도착한 이민자들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과 관점을 가져와 유전자 샘플링을 통해 섬에 문화적 변화를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다. 저자들은 대학에 번역된 성명에서 이번 연구는 일본 인구의 주요 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일본 인구 형성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국 관점에서는 이게 상식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역사적 사실을 일본 과학자들이 DNA 분석으로 상식을 입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한국인들과 틀리다. 이렇게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문명이라는 게 대륙에서 발생이 되고 그것이 반도를 통해서 일본 열도까지 넘어갔다는 것은 문명사적으로 보면 상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몬이라는 것은 아마 남방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북방계하고 남방계하고 합쳐진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일본 엘리트들 중 많은 이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그런 역사적 사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 우호 관계가 좀 좋아지니까 이런 뉴스도 외국에서도 이렇게 내주고 있네요. 아마 이미 이 300개의 그 집단 인골이 발견이 됐다는데 어디서 본 걸 보면은 그 인골들의 머리가 모두 서북쪽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향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난 죽으면은 우리 영혼이 고향 땅으로 보내줘. 뭐 이런 걸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외신 칼럼, 한국이냐 조선이냐 고민된다. NHK 한글도 궁금한 건 일왕 표기. 그러다 가치히로라고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동안 500년 이상 지속된 조선 왕조를 염두에 두고 지명은 물론 오로지 조선이 사용돼 왔다. 한국인, 한국 음식, 한국어, 한국 문화 같은 말은 비교적 새로 정착된 것은 1970년대 이후다.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한국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그 반도 전체를 지칭할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조선이 남아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국 자체에도 조선일보, 조선호텔, 조선대 등이 존재한다. 보도에 따르면 대사는 일본은 한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니까 한반도로 만들어줘도 괜찮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본인들로서는 그보다 한국 언론이 일본 천황을 국제적 관례 반에 마음대로 일왕이라고 바꿔 표기하는 것이 신경 쓰이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일본 천황이라고 불러주면은 자기네들도 한반도라고 표기를 하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박철희 신임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언론을 예방했을 때 일본에서 일반적인 한반도라는 표기를 한반도로 이게 조선반도를 AI는 이미 한반도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AI는 네이버 파파고가 한 거니까 요거는 그래서 제가 조선반도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한국 언론이 전했다. 이것은 이전부터 고민스러운 문제로 1984년에 시작한 NHK 어학강좌도 조선어인가 한국어인가로 조정이 되지 않고 아직도 한글 강좌라고 말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구만요. 이 나라의 모순 월급을 올려줬는데 모순 월급을 올려줬는데도 삶은 거꾸로 고달프고 몸도 마음도 아슬아슬. 미혼모의 탄식은 후보자들에게 돌아갈까? 요즘 이제 중의원 선거가 도래를 해가지고 남일본 신문사네요. 가고시마에 있는 초등학생인 장남과 장녀 5살짜리 둘째 딸과 4명이 살고 있다. 여성 혼자서 최근 몇 년간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는 지불되지 않았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 6일 주방에서 서서 일을 마치면 유치원이나 아동클럽의 마중에 달린다. 귀가 후에는 저녁을 만들고 아이들 목욕, 빨래, 정리, 한숨 쉬면 일어날 수 없다. 재울 때까지 기력을 다해 움직인다. 승급하면서 이제 겨우 저축할 수 있다고 기대했지만
가구소득이 비과세 가구의 대상액을 넘어서면서 올해부터 소득세 등 우대 면제 제도를 받을 수 없게 됐다. 한부모는 우대를 받아도 좋다라고는 말하지만 몸도 마음도 빠듯하다. 수입이 많은 의원에게는 이 고생은 모를 것이다라고 한탄한다. 남녀 공동참여 백서 2023년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의 빈곤율은 44.5%로 OECD 회원국 중 데이터가 있는 36개국 중 워스트 5위였다. 안 좋다 그런 얘기예요. 마에하라 식기육기 사무국장 72세인데도 일을 하네요. 비과세 세대에서 벗어난 한부모 등 준빈곤층이 행정지원으로부터 흘러 떨어져 버리기 쉽다라고 지적을 했다. 아예 빈곤층이면은 지원이 많은데 애매한 경우, 이런 경우는 더 아주 살기가 어렵다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많죠. 소득 제한 금액의 재검토 등 경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정책을 요구한다. 부모 한 명이 모두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양육비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맡기지 않고 제3자가 게재한 금액의 약정이나 지불 의무를 제도로서 정돈하지 않으면 구할 수 없다. 2024 중의원 가고시마 쪽의 그 상황을 얘기했는데, 이 중의원 선거의 이슈들이 그 생계 문제들이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네요. 둘째는 현실적으로 무리, 자녀 양육 가구에 가해지는 경제 부담, 전에 없던 일로 진행되는 저출산,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그 상황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오타 야하타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둘째를 갖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너무 무리, 육아휴직 연장, 저금을 헐뜯어 생활, 이렇게 많이 뺏겼나? 사회보험료의 절구. 우리로 치면은 절규한다 이런 얘기가 되나요? 2인 이상의 그 근로세대 월수익 평균치라는데, 일본은 자관이 2000년부터 따져가지고 자관 그 월급이 안 오르는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으로 이렇게 해왔죠. 아마 우리나라는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인플레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건 2인 이상의 근로세대의 사회보험료 추이는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부담 경감의 혜택은 주로 다자녀 가구고, 선거 전에서는 각 당이 아동육아 지원책을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정치와 돈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되면서 논란은 깊지 않고 있다. 유키 씨는 육아 세대가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평생 결혼할 생각 없다는 미혼자도 상승세에 있고, SNS상에 넘쳐나는 육아의 어려움들도 많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 결혼 생활이나 만남 지원 앞에 젊은이들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지 않으면 결혼하려는 젊은이는 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오다 아야.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다고 생각되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서로들 저출산에 결혼 안 하고, 이게 한일 양국도 다 똑같은 문제고, 아마 이것은 중국에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북특수부대 실어 나르는 러 함정, 우리 위성이 청진석 포착했다. 문지연 조선일보입니다. 그림으로 그 국정원이 제시를 한 모양이에요. 러 상륙함 2척, 청진에, 그 다음에 함흥에도 2척이 왔다. 여기서 실어 날랐다.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기차로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좀 훈련을 또 받고 있는 그런 걸 수도 있겠죠.
SAR은 전자파를 지상 목표물에 쏜 뒤 반사돼 돌아오는 신호 데이터를 합성해 영상을 만드는 방식이다. 덕분에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야간 촬영이 가능하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 명의로 출처들을 다 밝히면서 세계 언론이 북한군이 러시아군의 파견이 된다. 참전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런 얘기를 유명 유튜버 슈카월드가 취급 안 할 리가 없을 거예요. 일요일 날 한 건데, 더 큰 확전을 경고하는 젤렌스키, 북한의 개입은 세계대전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의 참전을 인정하지 않았던 나토, 내가 북한군 참전한다 했지? 유머스럽게 표현했네요. 우크라이나는 이제 33번째 나토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다. 러시아의 동맹은 파병을 하지 않냐? 나토는 뭐 하냐? 근데 아직 이제 나토 가입 승인은 안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러니까 나토 가입을 추진하니까는 나토가 동진한 꼴이니까 국경이 바로 러시아하고 맞대해지니까 러시아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한 거라고 또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나토에서는 러시아가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 최전선에서 북한 파병군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는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나토도 개입해야 하는가? 참 문제다 이거죠. 미 하원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즉각 기밀 브리핑을 요청했다. 사실 젤렌스키 승리 계획을 발표했었다. 그래서 승리 계획 5가지 사항과 3가지 추가 비밀 사항으로 구성되는데 5가지는 공개가 됐는데 아마 우크라이나에 여기 인용을 안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 계획이 아니고 결국 나토가 참전해줘야 된다. 자기네들 나토 가입 승인해주고 그 다음에 일국의 침략을 받으면 동맹국으로서 자동 참전하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쟁 규모가 이제 또 커지고 그러면은 3차 대전이 또 유럽에서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스라엘의 출구 전략은 있는가라는 2번째 내용입니다. 여기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 후방에서 교육 임무를 하다가 전시에 투입되었다는 이 부대가 사건 당시 이 부대는 이집트 국경에서 단 2km 떨어진 지역에 투입되어 순찰 임무를 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텅 빈 줄 알았던 건물에서 3명의 무장 세력이 나오는 것을 발견했는데 2명이 1명을 보호하고 있었다. 뒤에 있던 1명이 홀로 다른 건물로 도망치자 이스라엘군은 해당 건물에 박격포를 발사했고 이후 드론을 보냈다. 다음날 해당 건물에 진입한 이스라엘군은 잔해에 묻힌 시신의 얼굴이 신화로와 비슷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목요일 저녁 8시 이스라엘군은 신화로의 사방을 공식 발표했다. DNA 분석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 데이터들이 또 어디 있냐고 그러면은 신화로가 한 장기 이스라엘의 구속 감옥살이를 했는데 젊어서부터 인질교환으로 풀려났었다고 그랬죠. 그는 그동안 가자 지구의 깊은 지하 터널에서 자신의 경호부대는 물론 이스라엘 주민들로 구성된 인질 즉 인간 방패와 함께 다녔다. 그런데 이번엔 지하 터널에 숨어 있지 않았고 그냥 지상에 있었으며 대규모 경호부대도 없었고 인간 방패도 없었다. 현재까지 90조 원을 쓴 이스라엘 GDP의 약 12%를 사용했고 해외로 또 자금이 많이 유출되고 있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인재도 유출되고 있다. 모든 이스라엘 국민이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서구 네타냐후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하마스 인질 모두 풀려나야 할 때까지. 재무부 장관은 해외 지도자들이 전쟁 종식을 거론하는 것을 비난했다. 하마스가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개념에 이제 그 딜레마가 있다 이거죠. 이스라엘 인구는 800만 명, 팔레스타인 인구는 500만 명인데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 4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들이 죽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의 출산율은 2.9명으로 상당히 많이 납니다. 초정통 유대주의 하레디의 엄청난 출산율은 6명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하마스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팔레스타인들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하마스라는 게 정치 세력이죠. 아직 국가로 인정받고는 못하고 있지만은, 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으로 4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였고 17,000명의 고아를 만들었다. 이제 그들이 자라면 미국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신하는 어떻게 하마스 지도자가 되었나? 그는 1962년 가자 지구의 난민 캠프에서 태어났고 그의 가족 역시 시오니스트 갱단에 쫓겨 난민이 되었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 이런 얘기예요. 태어날 때부터 고아들인데 이거가 그 고아들이 어떤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유엔의 해법은 일명 이국가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팔레스타인의 분리 독립을 인정하고 따로 살면 되지 않냐. 찬성이 143대 반대 9로 통과는 됐는데 반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한국과 일본이 들어갔다 이게요. 2024년 5월 아일랜드, 스페인, 노르웨이가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건대 인정을 했어요. 유엔 사무총장을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한 이스라엘 페르소나 논 그라타. 제가 그 입력을 하면서 오타가 좀 요장에는 좀 많이 나오네요. 앞장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북한 김정은이 유엔의 이국가 해결책을 활용한 것인가? 연초에 그렇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국가가 하더라도 과연 평화가 유지될 것인가가 문제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팔레스타인과 유대는 종교의 대립이 있어요. 예루살렘도 그렇고 바로 유대교와 무슬림의 대립이다. 이스라엘 조상은 원래가 유목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이 시작되었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가지고 해결책은 5천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디 이동할 좋은 장소가 없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디서 주스도 들은 얘기는 있어서 일본 제국 시절 때 이 만주의 그 보고 계획이라고 해서 유대인 정착지를 일본이 추진하려고 했었다. 뭐 그런 얘기에는 유대교하고 일본의 신교가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그 인류 동조론이라는 게 나왔고 그렇다면은 아까 이 일본의 DNA 뭐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지금 한국은 종교 백화점일 정도로 뭐 불교, 기독교, 카톨릭 뭐 다른 이슬람도 지금 저기 한남동에 어디 그 사원이 있죠. 종교 백화점처럼 또 사이비 종교도 많고 또 종파도 많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긴 한데 어쨌든 우리 그 단군교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신교하고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을 하면은 중국 해체 후 만주 일부 적절한 지역으로 그냥 다시 그냥 국가를 옮겨라. 옛날에 유목민으로서 어디 흘러가지고 거기까지 갔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예 및 포로 역사를 보면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악착하고 독점 같으냐 그러면은 출애굽을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해가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시나이 반도에 40년을 떠돌았다는데 이게 안락하게 노예 근성이 있던 이스라엘 국민들을 전투민족으로 만들려니까 아론이죠. 아론 그 모세의 형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인가요? 자관 40년 동안 전투민족으로 키웠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가서 이스라엘을 유대를 세웠는데 기원전 597년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시드키야 왕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수도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기원전 538년에 신바빌로니아 페르시아 제국의 키루스 2세 때 이제 풀려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60년 동안 포로 생활들을 했었다. 이런 것 때문에 페르시아는 그때 이슬람이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자관 아랍 천지인 그런 지역에서 유독 유대교 한 나라만 버티고 살려니까 독점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아세안 평가절하 가속화, 남중국해를 둘러싼 결속막다 중국, 지지통진 외신분입니다. 중국과 필리핀 사이에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대립이 격렬해지는 가운데 시진핑 정권은 다른 동남아 아시아 제국연합 아세안 가맹국에 개별적으로 접근해 회유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은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리창 중국 총리가 10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해 중국과의 경제무역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슬람교가 많은 말레이시아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구 가자 정세에 얽혀 이스라엘 지원을 계속하는 미국의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여겨진답니다. 시 정권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말레이시아와 미비 관계에 쐐기를 박는 것도 목적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북중 관계 계속되는 외풍 6.1 국교 수립 75년 연대 어필도 불신감이 있다. 이런 뉴스가 있었었죠. 자, 6.25 전쟁으로 피로 굳힌 우정, 혈맹이라고 자랑해온 양국이지만 최근에 김정은이가 북러 외교를 하면서 북중 간의 외풍이 부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중은 올해를 5.1해로 규정하고 각종 기념행사를 계획, 표면적으로는 변함없는 연대를 표명하고 있지만 내실은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거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점쳤다는 거예요. 예측을 해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7월 하순에 발생한 북한의 호우제에 대해서 러시아에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의견을 표명했는데 시진핑은 어떠한 문안이나 위로의 말이 없다는 것이 바로 냉각을 지적하는 게 아니냐. 그게 또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 자체가 북한 홍수보다도 야 우리가 내 코가 석자요. 너희들보다 우리는 홍수 피해가 어마무시해.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 쓸 겨를도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격화되는 남중국해 문제 필리핀 경제에서의 중국의 위상은 축소. 자, 라오스 아세안 회의에서는 회의들을 하고 있는데 이에무라 히토시 더 골드 온라인에서 한 내용은 필리핀에서는 중국의 위상은 축소되고 있다. 그래서 필리핀과 중국의 최신 관계치인데
이 노무라 종합연구소에 그 익스포저 스코어 카드라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걸 제가 표로 만들었는데, 익스포저 스코어 카드라는 것은 수출 상품 투자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을 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은 중국하고 19분이 안 된다. 진짜 한국은 85다 이게요. 호주가 의외로 190으로 제일 높습니다. 그 중국의 자원을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 경제 의존도. 제가 뭐 그 촌놈이 호주를 그 한 거의 20년 전에 갔다 온 것 같은데, 20년 전에 그때 보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벌써 그 호주 거기에 많이 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 퀸즐랜드라는데 어떤 그 공장, 한국 공장을 방문했었어요. 호주 공장. 그때도 그 중국인들이 그 운영하는 식당들이 좀 있었고, 결국은 뭐 그때는 한국 식당이 없으니까 좀 퓨전식 중국 식당을 예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직원들하고 제가 좀 뭐 한번 뭐 회사 자금이지만 그렇게 회식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양주도 좀 때리면서 그렇게 한 게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호주도 이 중국하고의 교역을 하고는 있는데 지금 그 미국 입장에 돌아서 있죠. 이렇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과 아시아의 관계가 또 악화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답니다. 노무라에서는. 그리고 아시아 대중국 수출이 또 감소가 원인이고 중국에서 아시아로의 관광객 수도 지금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경기가 내려가니까. 그리고 중국의 이번에 경기 부양책이 부동산 뭐 이런 것보다도 공급 측 특히 제조업을 위한 인센티브나 융자 지원으로 할 경우는 기존의 과잉 공급 문제를 장기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지금 중국이 덤핑으로 지금 수출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거 언제까지 갈 거냐 이게요. 정부 보조금으로.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 AMRO라고 요게 그 약자가 아세안 플러스 3 한중일입니다. 3는 거시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에는 필리핀이 선진국 시장 경제 쇼크에 대해 특히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필리핀 경제는 서비스 주도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시안 국가에서도 재고 과잉이나 이게 뭐 프로젝트 지연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에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아세안 국가들한테 중국이 지금 유화책을 다시 쓰고 있는데 지금 필리핀하고는 중국의 위상은 필리핀에서는 이제는 아니다라는 얘기. 베트남하고도 무슨 그 공유, 그 해상 공유에 대한 그런 문제도 지금 사실 좀 발생하고 있죠. 아세안하의 관계는 그 중국이 자기네가 남중국해를 다 우리 거, 그것만 의견을 접고 서로 간에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될 텐데 너무 무리하게 패권 같이 얘기를 하니까 아세안 국가들도 동남아시안 국가들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거로 또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원폭 투하에 사용된 비행장을 되살리는 이유, 처음 표지 지도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미중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입니다. 중국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태평양의 원격 활주로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니하리카 만다니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광활한 비행장을 되살리고 있는 티니안 섬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가지고
활주로가 긴 게 세 개나 있는 거고요. 아주 공중 비행기에서도 봐서도 이 정도 크게 보이면은 원자폭탄 전 폭격기가 해야 되니까 요거를 이제 새로 다시 되살린다 이런 얘기. 병창기지화 하겠다는 뜻도 되는 거죠. 그 댓글이 있습니다. 가장 빠르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방법은 70년대처럼 대만의 미 공군을 주둔시키는 것입니다. 주둔한 적이 있군요. 근데 철수를 했군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박을한 비행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이든 해리스 정부는 탈레반에게 비행장을 주었고 아프가니스탄 얘기 같습니다. 탈레반은 그 비행장을 중국에 제공했습니다. 만회할 수 없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행정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국경을 폐쇄하세요. 요거는 트럼프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쓰는 얘기 같습니다. 자, 제 생각을 정리해 보면은 제1차 태평양 전쟁은 미일간이었고 결과는 일본이 미국에 종속된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만약 중국이 과거 일본과 같이 코너에 몰려 제2차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다면 필경 미중 정쟁이 될 것이며 결과는 중국의 패배로 미국에 종속될 것이다. 그것은 뭐로 나타나느냐? 중국의 해체로 나타날 거다. 이걸 논리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고요. 충분 조건. 만약에 미중 태평양 전쟁이 발발한다면은 그러면 중국은 패망할 것이고 미국에 종국될 것이다. 왜냐하면 미일 태평양 전쟁 일본 패망에 현재로서는 거의 종속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이 근본 원인이었다면은 근본 원인에는 미국이 어쨌든 희생을 하더라도 전쟁은 이길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날 결과는 중국에게 해체될 것이고 만주 티베트 신장이 독립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원 고려한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 주가는 급등. 방금열 이정구 두 사람의 기자가 조선일보입니다. 영풍이 1, 2차 가처분 모두 기각을 했어요.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가처분 신청이 아니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 위반 배임 단정할 수 없어.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23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공개 매수 기한을 고려하인이 정했는데 그 후로는 주주총회에서 지분으로 의사결정 싸움이 되겠죠. 주식회사는 1원 1표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우호 지분들이 연합군 고려한테 연합군으로서 지원하는 어떤 투자기관이나 국민연금도 거기에 국민연금이 캐스팅 보트라고 그러니까 다른 외국 기관들도 고려인 측에 손을 들어줄 확률이 저는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9월 20일 날 영풍정밀은 MBK와 장영진 고문 등 배임 혐의로 고소를 검찰에 했어요. 소송을 건 게 아니고. 근데 지금 봐서는 영풍정밀은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고 뉴스가 나오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는 고소장만 받아들이고 우리가 조치할 건 이제는 없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이라고 해가지고 배임 행위는 이제 형사사건이 되니까 근데 참 이런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죠. 김건희 여사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고려 아이언이 공시한 그 내용의 판결 결정 사유에 대한 자료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관련 법리 이거 참 이런 거 어렵습니다. 제 수준으로서는 상법 제402조는 소수 주주의 이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유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이 됐는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권리라 할 것이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위 상법 규정이 정한 엄격한 요건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분명한 증명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의심이 간다는 사정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증명을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증명에 가까운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 가능 이익의 문제를 들었는데 배임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법원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려인이 트로이카 전략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좀 옛날엔 거의 부채가 15%인가 뭐 그것뿐이 없었는데 한 20%로 늘었다는 얘기고 또 이번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도 또 차입금이 늘어나는데 그러니까는 배당 이익이 줄지 않느냐 이게 이제 영풍 MBK의 주장인데 어떻게 들어온 돈이든 특정한 현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익 이익은 내에서 배당 가능액을 정하는 것이지 뭐 이런 거 아니냐. 맞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차입금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리를 내세웠고 대법원 입장에선 또 2021 판사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답니다. 2021년 7월 29일에 이런 유사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차적 판단, 첫 번째로 자본시장법 및 상법을 위반하였거나 고려한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무자들이란 건 고려한 측이죠. 업무상 배임 행위, 이사의 충실 의무, 선관주의 의무, 선관주의라는 게 선한 관리자의 의무죠. 이 등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고려인이 승소한 거죠. 그래서 주가가 뛰었다고 그러는 거고. 뉴스를 보면 국제구조위원회라는 데서 계속해서 에티오피아를 돕겠다고 광고를 내고 있어요. 끊임없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 우리를 먼저 도왔던 에티오피아 이제는 우리가 도울 차례입니다 하면서 그리고 사진에는 광고 사진에는 피난민들을 찍었어요. 한국전쟁 목숨 걸고 우리 도왔던 에티오피아.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에티오피아를 이제 우리가 도와주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위안부 파리와 같은 앵벌이 단체에 식상해 버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도 합니다만 유니세프도 그렇습니다. 유니세프 철수했어요. 한국에서. 그 고아 뭐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처음에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그게 철수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유니세프는 외교부 출신 애들이 유니세프 코리아라고 유니세프 이름을 팔아가지고 그 위안팔이나 똑같은 거지. 그 윤모식이냐 그 여자.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대표는 이은영이고 이름은 국제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데 한국인인데 무슨 니들이 인터내셔널이나 미국 애들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건 맞아요. 아메리카가 패권 국가니까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면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그 남들이 헷갈리지 않냐. 재단법인 국제구조위원회 자동이체 해제를 하려면 어떡합니까? 이런 게 또 검색이 돼요. 제가 회사에서 잘리고 실업급여를 받다 보니 당장 생활비가 빠듯하네요. 후원 자동이체 해제하려면 전화 말고 원격으로 본인이 해제하는 방법 없나요? 쪽스러우니까 그런 게 있는데 뭐 은행을 통해 가지고 뭐 하는 저도 한번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어떻게 했는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거를 저도 퇴직하고
수입이 있을 때는 좋은데 저도 그 퇴직하고 그걸 끊었습니다. 다른 거지만은 자동이체 편한 것이 아니라 구속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의무적인 공감은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전기 요금, 가스 요금, 뭐 이런 거, 전화 요금. 그러나 후원금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하면은 빨대를 꽂고 빨아먹는 단체는 심각하게 사전에 그 단체를 검토해야 한다. 지속적인 광고 비용도 그 후원금으로 쓸 거 아니냐. 후원금이 100이 들어왔다면 과연 에디오피아에 얼마나 쓸까? 난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런 재단법인 같은 데는 법으로 의무적으로 이 상장회사처럼 결산서를 분기마다 그 공시하게 해야 됩니다. 돈이 얼마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 썼다는 거를 공시를 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그 국영기관 같은 데도 예를 들어서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지금 상장된 데에는 그 한국전기공사하고 한국가스공사뿐이 없죠. 그 문제가 많은 그 LH 한국 뭐죠? 그 토지 주택공사 이런데 애들 한때 많습니다. 그런 데들도 정부부터 어, 그 법인 성격을 회계적으로 투명하게 공시하고 정부가 그런 하면서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한테 공시해라. 정부 지원금을 받는 데라든지 그렇다면은 여기 국제구조위원회가 정부 지원금을 받는지 여부는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계속 광고가 나오니까 지금 짜증이 나서 이걸 편집을 해본 거예요. 대표는 이렇게 생긴 여자인데 뭐 했던 여자인지 그 이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이름 팔지 말아라. 에디오파.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에디오파는 우리 그때 그 한국 참전할 때는 그 왕국이었죠. 우리나라 에디오피아 황제인가 그 저기 그 왕이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에디오피아가 우리나라를 방문했었었죠. 그런데 그게 이제 다 그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공산국가한테 그 지원하느냐? 그러면은 북한도 도와줘야 된다는 논리를 이쪽에서는 할 건지 불투명합니다. 인천공항 12월 제2의 개항, 제2터미널 2배 확장 세계 3위 규모 공항으로 제목만 얘기해야 되겠네요. 기존 터미널에 팔과 다리를 붙여 쭉 뻗은 듯 H 모양이 된다. 출입국 시간 단축을 위한 검사 시설도 현재 2차원 기반 X선 방식에 의한 소물 검사 시스템은 3차원 검사로 바뀐답니다. 그리고 그 옛날에 노트북 뭐 이런 거 일일이 꺼내야 되는데 여권과 탑승권을 내지 않고 미리 등록한 생체 정보로 체크인 가능해지는 스마트 체크인 기기도 기존 210대에서 300명. 그러니까 출입국 수석이 아주 빨리 돼가지고 연간 1억 명을 수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세계 3위인데 장관 이런 거 투자를 하는 거 보면은 한국은 전쟁이 일어나선 안 되고 방어할 그 능력이 대한민국은 충분히 있다. 라고 인식을 하고 싶네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